화종 지회의 승리를 끝으로 화산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청명은 들떠있는 후인들이 정녕 이 승리에 취해 수련을 게을리야 할까 염려했다. 이 승리로 얻은 자신감이 자칫 오만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청명은 후인들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화종 지회가 끝난 직후에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두었다. 그런데 그때 이대 제자 백천이 청명을 찾아왔다. 백천은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백천이 3대 제자인 청명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명은 그런 백천에게 조건을 걸었다. 가르침을 주는 대신 앞으로 수련 시간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제대로 숙이라고 말이다. 만일 지금 그 자존심을 꺾어두지 않으면 언젠가 현재의 다짐 또한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3대 제자를 포함한 2대 제자들까지도 청명의 가르침 아래 수련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갔다. 화종지회 이후 세간에서 바라보는 화산의 위상은 어느 정도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청명 또한 화산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후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청명 역시 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폐관에 들어가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폐관 수련의 기간이 다 되지도 않았건만 윤종이 청명을 불러냈다. 일이 생겼다고 말이다. 그나저나 윤종 옆에는 낯선 자가 하나 서 있었다. 그 자의 이름은 위소행, 화영문에서 왔다고 했다. 무슨 일로 화영문에서 화산 본가까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듣자 하니 사정은 이러했다. 무당의 속가놈들이 화영문을 친 것도 모자라 본산에 말코들까지 불러들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영에는 이미 무당의 속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화산의 속가인 화영문까지 함께 있으니 무당 입장에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니 무당은 화영문이 남영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무당의 속가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듯했다. 화영문은 화산이 몰락해 가고 있던 시기에도 유일하게 화산의 속가임을 당당히 밝혀온 곳이었다. 무려 30년 동안 화산에 후원도 보내왔고 화산이 힘들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런 곳이 위기에 처했다는데 화산이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청명은 위소행을 따라 윤종, 조걸, 백천, 유이설과 함께 남영의 화영문으로 강호행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청명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화산을 건드린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화영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영문 앞에는 무당놈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하루 뒤까지 남영에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무당의 속가로 들어올 것인지 정하라며 화영문을 압박하고 있었다. 청명은 그들에게 말했다. 니놈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대신 대가리가 깨질 각오는 하고 오라고 말이다. 그렇게 무당놈들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화영문의 문주 위립사는 오히려 난리를 쳤다. 중재를 해달라고 했지 누가 무당에 전면전을 신청하라 했느냐고 하면서 말이다. 위립사는 무당을 적으로 두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냥 남영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나저나 청명은 궁금했다. 이곳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무당놈들이 저토록 집요하게 굴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 청명은 우선 위립산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화산은 결코 속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 사람들도 그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다음날 화영문의 몇몇 문도들은 떠나고 있었고 또 몇몇 문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립산이 떠날 사람은 떠나고 싸울 사람은 남아 싸우라고 했다고 했다. 청명은 남은 이들이 기특하게 느껴졌다. 질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는 싸움임에도 저토록 많은 이들이 남아있다니 화산에도 아직 저런 이들이 남아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무당놈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 청명은 나서지 않았다. 그저 윤종, 조걸, 백천, 유이설만이 그들을 상대했다. 그리고 무당은 화산의 제자들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다. 특히 백천은 화산의 검에 매화를 피워낼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 그렇게 무당놈들을 쫓아냈다. 청명은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인들이 확실히 강해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무당이 화영문을 이토록 노린단 말인가? 그래서 청명은 무당놈들이 돌아가는 길을 뒤쫓았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다. 남영을 건너뛰고 바로 검청으로 향하겠다고 검청의 위치를 해독해냈다고 말이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청명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검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순순히 알려줄 것 같지는 않았다. 특히 화영문을 찾아왔던 이대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자가 한 명 있었다. 딱 보아도 무당의 검수라고 느껴지는 자. 그 자의 이름은 무진, 무당의 1대 제자였다. 청명은 그자와 붙기 전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긴 쪽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자고 말이다. 만일 자신이 이기면 그 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반대로 자신이 진다면 화산이 결코
무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무진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청명은 무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무진은 동배분 사이에서도 절대 강자라 불리는 자였다. 청명은 조금 기대했다. 100년 전의 강호와 지금의 강호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크게 볼 것은 없었다. 분명 공력 수련은 꽤나 한 자임에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승리에 눈이 멀어 손에 익지도 않은 검까지 사용하는 꼴을 보니 청명은 크게 실망했다. 그렇게 무진을 실컷 두들겨 팬 뒤 청명은 무당놈들에게서 검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검총이란 탈검무훈의 무덤이라고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천하제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이 그 무덤을 발굴하려고 한단 말인가. 그들은 말했다. 얼마 전 장보도 하나를 손에 넣었고 그 장보도를 해석하니 남영 근처에 검총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그곳에는 약선이라 불리는 자가 남긴 혼원단의 제조법이 있다고 했다. 즉 요약하자면 약선은 고금 제일이라고 평가받던 자였는데 알고 보니 또한 천하제일인이라 불리웠던 탈검무훈이었고 그 자의 무덤이 바로 검총이었는데 그 검총에는 약선의 혼원단과 그것의 제조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청명은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무당이 그토록 화영문을 남영에서 내쫓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검총을 그토록 찾아내려고 하는지 말이다. 그래서 청명은 그들에게서 장보도를 빼앗았다. 장보도에는 암호가 적혀 있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무당의 무진을 두들겨 패놓은 것도 모자라 장보도까지 빼앗은 상태, 게다가 검총의 존재까지 알게 된 이상 얼마 뒤 무당이 복수하러 찾아올 것은 분명했다. 제 아무리 청명이 강하다 해도 무당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대충 계산해보아도 남은 기한은 사흘. 이 사흘 안에 반드시 장보도에 있는 암호를 해석해서 검총의 위치를 알아내고 무당놈들보다 먼저 가야만 했다. 혼원단의 제조법만 손에 넣는다면 화산이 이전처럼 천하제일검문을 향해 발을 떼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래서 청명은 화영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사실을 후인들에게 전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장보도에 적힌 암호를 해석해내라고 말이다. 하지만 후인들조차 머리를 쥐어싸며 해독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풀지 못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무당은 곧 들이닥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기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그때 청명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차라리 판을 키우자고 말이다. 남영 어딘가에 검총이 있다는 정보를 세상에 풀어버려서 강호 곳곳의 문파들이 동시에 몰려들게 하는 것, 그리하여 판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생각이었다. 이 사실을 빠르게 세간에 널리 퍼뜨리기에 적합한 곳이 있었다. 바로 낙양의 분타였다. 청명의 계획은 이러했다. 낙양의 분타주 홍대강에게 장보도를 거래한 뒤 검총의 존재와 그곳에 혼원단의 제조법이 있다는 정보를 흘린다. 장보도를 값비싸게 홍대강에게 판 뒤 사실 그 장보도는 이미 무당이 해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해독된 장보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홍대강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홍대강은 장보도의 존재 자체를 다른 여러 문파들에게 알리며 장보도를 값싸게 되팔게 될 터였다. 그렇게 세상 곳곳의 문파들이 같은 시일에 남영으로 몰려들게 만들어 무당이 검총을 찾아 혼원단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이 청명의 계획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검총의 존재가 알려지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러 무인들이 남영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무당이 검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명 일행은 곧바로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세간의 여러 무인들 역시 무당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 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무당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청명과 내세 후인들은 앞을 가로막는 이들을 무찌르며 전진했다. 이미 무당은 검총의 무덤을 발견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무덤 밖에는 여전히 수백의 무인들이 존재했다. 이 숫자가 전부 안으로 들이닥친다면 상황이 곤란해질 것이 뻔했다. 그래서 청명은 검총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며 그 입구를 봉쇄해버렸다. 무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 문으로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문에는 대놓고 검총이라고 쓰여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무덤이라고 했는데 보란듯이 문에 검총이라고 적혀있다니. 게다가 무덤치고는 땅속 깊이에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동굴을 만들어 놓았다니 대체 무슨 의도란 말인가. 청명은 직감했다. 이곳은 절대 평범한 무덤이 아니라고. 그때 청명에게 사기를 당해 뒤쫓아오던 홍대강이 청명에게 제안을 했다. 잠시 동맹을 맺자고 말이다. 이 동굴은 이제 무시무시한 무인들이 들끓는 호굴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청명은 딱히 홍대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둔다면 정보를 다루는 개방과 안면을 터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용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래서 청명은 홍대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쨌든 그렇게 청명은 후인들과 홍대강 무리와 함께 동굴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어두컴컴한 동굴은 값비싼 야명주가 비춰주고 있었다. 사람이 드나들 리 없는 이 동굴에 이토록 값비싼 야명주가 박혀있다니. 청명은 그 야명주들을 모조리 챙겨가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갈수록 골목이 점점 좁아지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무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쓰러진 이들의 피는 붉지 않고 검었다. 청명은 딱 보고 알 수 있었다. 기관이었다. 쓰러진 자들의 몸에는 사방에서 날아온 듯한 새침들이 박혀 있었다. 약선이라는 자가 이 무덤에 잔악한 함정을 설치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청명은 신신당부했다. 이곳은 단순히 신병을 숨긴다거나 시신을 묻기 위해 만든 무덤이 아니라고. 그런 곳이라면 굳이 이런 기관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따로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가는 길에 함부로 돌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홍대광이 천장에 박힌 딱 보아도 수상한 붉은 야명주를 뽑아내었다. 청명은 생각했다. 이 미친 새끼. 그러자 잠시 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나온 길이 무너져 내렸다. 살기 위해 모두 미친 듯이 앞으로 뛰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목은 점점 더 좁아졌다. 다행히도 다친 이는 없었고 가까스로 그 골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다. 저 건너편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위험한 것이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막혔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라흐펠 편복이라는 무시무시한 식인 박쥐의 소굴이었다. 역시 검총의 기간은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마라흐펠 편복은 수백 마리에 달했지만 그것들이 청명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동굴 안에 동굴,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야명주가 밝히는 골목.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저 멀리 앞에서 살기와 투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분명 크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함정에 빠진 이들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한 기운이었다. 청명은 굳이 빨리 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들끼리 싸우게 두고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길은 알아서 뚫릴 것이기에 최후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피비린내가 뿜어져 나오고 살기와 투기가 뒤엉킨 그곳에 도달했을 때 수많은 무인들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6명의 무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라검, 거력부, 산동쾌검, 청검서생, 삼살귀, 그리고 장강묵도 조명산. 모두 세간의 이름을 널리 떨친 위험한 자들이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을 꺾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청명의 상대는 되지 못할 터였다. 자만에 취해 다가오던 대라검은 단 열한 만에 목이 날아갔다. 자신의 명성에 취해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던 자들이었다면 모두 대라검과 같은 꼴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조명산만은 청명의 존재를 제대로 눈치채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진 모르겠으나 합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저자는 절대 강자이니 반드시 합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청명은 본래 혼자 이들을 상대하려고 했다. 후인들이 지난 2년간 미친듯이 수련하여 강해진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대련과 실전은 전혀 다른 법이었다. 실전에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살아남기에 청명은 후인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자칫 망설이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후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본인들도 무인이기에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했다. 언제까지 자신들을 뒤에 숨겨두고 청명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계속된다면 화사는 영원히 청명이 싸우는 것을 뒤에서 구경만 하는 문파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청명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후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성장하려거든 나아가려거든 강해지려거든 반드시 실전을 겪어야 하는 법이다. 혼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화산 문화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자들이 매우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망설여졌다.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짐만 늘어난 기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다. 뭐랄까, 이런 것이 동료라는 것일까? 100년 전 화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분명 상황도 곁에 선 이들도 모두 달라졌건만 비슷하게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명은 이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나의 자만과 과오로 잃어버린 화산이었지만 이제 또 다른 나의 화산이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청명은 동료들을 믿고 그들 중 가장 강한 장강묵도 조명산을 상대했다. 청명이 보아도 이들 중 조명산은 진짜 강자 중에 강자였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조명산은 그동안 상대했던 무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공격을 정확히 막아냈음에도 손목이 뻐근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그만큼 강맹하고 무거운 공격이었다. 게다가 조명산은 청명을 상대로 방심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실수했다간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당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아끼려 했건만 이대로 아끼다가는 도리어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청명은 진심으로 그를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 몇 탄 만에 조명산을 쓰러뜨렸다. 후인들도 다행히 강호들을 가까스로 쓰러뜨린 듯했다. 자신이 믿지 못했던 이 후인들이 어느새 이토록 강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가짐조차 달라져서 자신의 등 뒤를 맡아주고 있었다. 청명은 훗날의 화산이 정말 많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저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청명 일행은 최대한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명 느껴졌다. 먼저 앞질러 간 자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즉 이 무덤의 끝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터였다. 혼원단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동굴의 끝에 서서히 도달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는 엄청난 절벽이 있었고 많은 무인들이 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을 앞질러 오르려 하자 뒤처지던 무인들이 청명 일행이 오르지 못하게 방해했다. 다소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홍대관과 그의 무리들이 도와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끝내 청명은 절벽 위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눈앞에는 그토록 바라던 혼원단이 담긴 듯한 상자가 있었다. 허나 그곳에 도달한 이는 청명만이 아니었다. 무당파의 장로 허산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청명은 허산과 혼원단을 차지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 청명과 허산은 치열한 공방을 다투었다. 그와의 싸움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호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무당의 제자가 뒤늦게 먼저 도착하여 허산과 사투를 벌이던 도중 목함을 향해 나아갔다. 허산을 상대하면서 그자가 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그리고 결국 혼원단이 담긴 듯한 그 목함은 허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청명은 화가 났다. 이 동굴에는 수많은 악의적인 함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 끝까지 신중하지 않고 그저 혼원단을 차지한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목함을 건드린단 말인가. 하지만 청명은 허산이 그 목함을 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목함 안에는 혼원단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빈 상자였다. 그리고 그 목함이 열린 바로 그 순간 동굴 전체에 큰 진동이 울렸다. 동굴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이 장치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약선은 정말 이곳에 든 이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이 무덤을 만든 것일까? 분명 길이 있을 터였다. 청명은 오히려 더 침착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고심 끝에 한 가지를 떠올렸다.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청명은 모두에게 바닥으로 다시 뛰어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바닥을 까라고 지시했다. 그 바닥 밑에는 넓고 긴 금속판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 무덤에 들어올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이 생긴 문이 있었다. 청명은 그것을 잘라내고 그 밑으로 몸을 던졌다. 그렇게 동굴의 붕괴가 끝나는 듯 했을 때 청명 일행은 다시 땅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썼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다시 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땅 밖에는 여전히 많은 무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혼원단을 가지고 나오는 이를 약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청명 일행은 아래에는 혼원단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많은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때 허산이 무당의 이름을 걸고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이다. 많은 무인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의심을 거두었다. 그렇게 허탈한 얼굴로 각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허산은 청명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청명의 판단과 지시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저 아래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나름 무당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무당파는 돌아갔다. 화영문으로 돌아온 청명은 혼원단이 없었다는 것에 큰 허탈감을 느꼈다. 하지만 분명 이 사건으로 얻은 것 또한 명확했다. 개방의 낙양 분타주인 홍대관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 즉 이제 화산도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셈이었다. 게다가 값비싼 것들도 나름 챙겨 나왔으니 완전히 빈손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어쨌든 화영문의 일은 잘 처리가 되었다. 개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얻었으니 이제 화산으로 복귀하기만 하면 될 터였다. 하지만 여전히 혼원단에 대한 아쉬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다. 무엇을 숨기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인가? 본래 약선은 의원 출신으로 평생 의행을 하며 살던 자였다고 했다. 그런 자가 어째서 탈검무운이 된 것일까? 듣자 하니 약선은 제자들에게조차 혼원단의 연단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청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분명 저 무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청명은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고. 약선은 스스로가 탈검무운임을 부정했다. 하지만 탈검무운은 자신의 무덤에 약선의 혼원단이 있다는 단서를 남겨두었다. 만약 약선이 자신과 탈검무운을 동일시했다면 그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탈검무운의 무덤을 검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약선으로서 자취를 남기려고 했다면 그 자취는 결코 검총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탈검무운이 아닌 약선의 자취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약선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였다. 무학이란 결국 사람을 죽이는 해악일 뿐이라고. 즉 검총은 약선의 무덤이 아닌
그저 탈거무은의 무덤일 뿐. 진짜 약선의 무덤은 따로 있던 것이었다. 오로지 검총만을 바라보던 이들에게는 검총 뒤로 나 있는 샛길 따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터였다. 그래서 청명은 그 누구도 밟지 않은 검총 뒤로 이어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 그렇게 어느 샘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다. 적공산의 수원. 미약한 물 한 줄기가 시작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 청명은 생각했다. 만일 자신이 약선이었다면 반드시 이곳에 남겼으리라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함을 찾아내었다. 그 안에는 혼원단과 혼원 비결이 들어있었다. 약선이 직접 쓴 글까지 있는 걸로 보아하니 틀림없는 진짜였다. 약선에 잡힐 편지를 보며 청명은 알 수 있었다. 약선은 자신의 뜻을 이어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 뜻을 이해한 자가 이 혼원단의 제조법을 차지하여 자신의 뜻을 이어나가길 바랬던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도 그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청명의 머릿속에 다시금 100년 전 장문사형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과거 청명 역시 그러했다. 자신 말고 다른 이들을 믿지 못하여 제자를 두지 않았고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 제 아무리 주변이 자신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에 청명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래, 장문사형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은 청명은 평소와 다르게 후인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더는 홀로 걷지 않겠다고. 화산이 존재하는 한, 화산의 의지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수백 년이 흐른다 해도 오늘 자신이 다짐한 이 의지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그리고 사형제들의 의지 역시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이전의 장문사형의 의지를 이어받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다.